5억 달러를 쏟아부은 건물이 텅 비었습니다. 거대한 중국의 공자학원의 문이 굳게 닫혔죠.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학생이 한 명도 오지 않았거든요. 그 옆 작은 건물을 봤습니다. 예산은 100분의 1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자가 850명이었죠. 복도가 사람들로 넘쳤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돈이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이 무너지고 있었죠. 그 자리를 어떤 나라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군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협박도 하지 않았죠. 대신 노래를 보냈습니다. 드라마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제국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문이 열렸습니다. 잠깐 뭔가 이상한데 간판을 다시 봤죠. GS25, 이마트24, 롯데리아 3호점 오픈. 중국어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어도 아니었죠. 한글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의 기자가 첫 30초 만에 모든 브리핑을 벌여야 했습니다. 저는 올리비아 케인입니다. 아일랜드 더블린 출신이죠. 월스트리트 저널 글로벌 부문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년간 60개국을 돌며 기사를 썼죠. 신흥시장 분석이 제 전문입니다.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과도 협력했습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게 제 방식이죠. 감정은 배제합니다. 사실만 봅니다. 그게 기자의 원칙이니까요. 사흘 전이었습니다. 뉴욕 본사에서 문자가 왔죠. 1시간 후 회의실로. 짧았습니다. 하지만 무게감이 있었죠. 회의실 문을 열자 편집장이 서 있었습니다. 벽엔 중앙아시아 지도가 걸려 있었죠. 붉은 점이 수십 개 박혀 있었습니다. 중국이 1대1로로 대륙을 삼키고 있네.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가서 확인해. 누가 승자인지 말이야.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죠. 일주일 안에 기사 올려.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머릿속엔 제목이 떠올랐죠. 신실크로드, 중국의 패권 게임. 완벽한 프레임이었습니다. 브리핑 파일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도로망 지도, 러시아 군사기지 위치, 미국 NGO 활동 내역. 두껍고 빼곡했죠. 숫자와 그래프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취재는 확실하겠어.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렸죠. 몽골 대지가 펼쳐졌습니다. 검은 초원 위로 도로가 보였습니다. 중국이 깔은 길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착륙 30분 전까지는 말입니다.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죠. 몽골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 잠깐 한국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관광객이 맞나 보다 싶었죠. 입국장을 지났습니다. 짐을 찾고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멈췄습니다. GS25, 이마트24, BBQ 치킨, 투썸 플레이스. 한글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죠. 수십 개였습니다. 간판마다, 로고마다, 표지판마다 한글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브리핑 파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중국 기업만 가득했죠. 한국 기업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뭔가 빠진 건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시내버스가 서 있었죠. 전면에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강남역. 뒷면엔 서초구청 방면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노선도까지 그대로였죠. 이건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중얼거렸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물었죠. 왜 한글 간판이 이렇게 많죠? 기사가 웃었습니다. 여긴 원래 그래요. 한국 제품 많잖아요.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광고판이 보였죠. 롯데리아 신메뉴 광고였습니다. 옆엔 삼성 갤럭시 대형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편의점마다 한글 간판이 빛났죠. CU, GS25, 세븐일레븐까지. 중국의 길을 보러 왔는데 창밖을 봤습니다. 한글의 바다에 빠졌네.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하지만 뭘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쳤죠. 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네온 사인이 반짝였죠. 그 대부분이 한글이었습니다. 브리핑 파일을 펼쳤습니다. 붉은 점으로 가득한 지도를 봤죠. 이게 아닌데. 중얼거렸습니다. 제 예측이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죠. 침대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목을 지웠죠. 신실크로드, 중국의 패권 게임. 이 제목은 쓸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한글 네온이 물결치듯 흘렀죠. 이 취재는 시작부터 틀어졌어.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번 기사는 경제가 아니라는 걸. 문명 전쟁이라는 걸. 제 20년 경력이 완전히 새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버스 소리가 들렸죠. 그 버스를 봤습니다. 전면에 강남역 표지가 선명했습니다. 저걸 쫓아가 봐야겠어. 가방을 챙겼습니다. 거리로 나갔습니다. 버스가 막 출발하려 했죠. 뛰어서 탔습니다.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손잡이마다 한글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비상구, 노약자석, 하차벨. 심지어 노선도까지 그대로였습니다. 강남역, 서초구청, 양재역. 왜 이걸 안 떼죠? 옆 승객에게 물었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죠. 떼요? 왜요? 그가 반문했습니다. 아이들이 저걸로 한글 배우는데.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글을 배운다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매일 타잖아요. 자연스럽게 외워지죠. 그는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버스 뒷좌석을 봤습니다. 학생 2명이 앉아 있었죠. 한 아이가 손잡이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뭐라고 써 있어? 다른 아이가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비상구. 발음이 정확했죠. 몇 살이에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12살이요.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한글 어디서 배웠어요? 버스요. 아이가 웃었습니다. 매일 타니까 외워졌어요. 선생님한테 배운 건 아니고요.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요. 엄마가 처음에 좀 가르쳐 줬어요. 나머지는 혼자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죠.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버스 움직이는 교실. 손이 떨렸죠. 시청 교통국으로 향했습니다.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한국 버스가 몇 대나 되죠?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1200대입니다. 그가 파일을 건넸죠. 자료를 펼쳤습니다. 총 운행버스 1847대. 그중 65%가 한국산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죠? 물었습니다. 값이 싸고 튼튼하니까요.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한글 표지판은요? 왜 안 떼죠? 핵심을 물었습니다. 시민 설문조사했어요. 78%가 그대로 두자고 했죠. 그가 웃었습니다. 교육 효과가 있다고요? 교육 효과라고요? 되물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잖아요. 따로 학원 안 보내도 되고. 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한 할머니와 손녀가 보였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강남역 표지가 달린 버스였죠. 할머니가 손녀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뭐라고 쓰였니? 손녀가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강남역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우리 손녀 똑똑하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죠. 하루 수십만 명이 타는 무료 한글 교실이었습니다. 다른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고등학생 무리가 서 있었죠. 한 학생이 버스 노선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읽을 줄 알아? 친구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서초구청, 양재역.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한국 가고 싶어?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학생이 돌아봤죠. 네. 꼭 가고 싶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왜요? 물었습니다. 이 버스 때문이에요. 매일 보니까 궁금해졌어요. 강남역이 어떤 곳인지. 노트에 적었습니다.
호기심의 씨앗. 버스가 심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타보기로 했죠. 1시간을 달렸습니다. 그동안 수십 명이 타고 내렸습니다. 대부분이 한글 표지를 자연스럽게 읽었죠.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기 하차 뭐예요? 엄마가 설명했습니다. 내린다는 뜻이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하차, 내리기. 중얼거리며 외웠습니다.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내려서 버스를 바라봤죠. 강남역이라는 세 글자가 석양에 빛났습니다. 이건 교통이 아니었어. 혼잣말했습니다. 교육이었어. 데이터가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1200대의 버스. 하루 수십만 명의 승객. 모두가 한글을 배우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목을 썼죠. 움직이는 한글 교실, 도시 전체가 학교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글 간판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버스 표지가 실수가 아니라는 걸. 이건 현상이 아니라 변화였습니다. 조용하지만 거대한 변화였죠. 창밖을 봤습니다. 버스들이 불빛을 켜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버스가 움직이는 교실이었죠. 그 안에서 언어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취재가 시작이야.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더 깊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한글을 선택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했죠. 투부 아이막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수도에서 3시간을 달렸죠. 초원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멀리 게르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뭘 찾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죠.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게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구에 칠판이 세워져 있었죠. 거기 가나다가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차에서 내렸습니다. 게르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또렷한 한국어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 나다. 문을 열었습니다. 소녀가 칠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학생 5명이 앉아 있었죠. 안녕하세요. 소녀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완벽한 발음이었습니다. 한국어 하세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제 이름은 세린이에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몇 살이에요? 17살이요. 자신감이 넘쳤죠. 어디서 배웠어요? 핵심을 물었습니다. 혼자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혼자라고요? 믿기지 않았죠. 네. 태블릿으로요. 학생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세린과 단둘이 앉았죠. 처음부터 얘기해 줄래요? 부탁했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어요. 세린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추웠죠. 할 게 없었어요. 태블릿으로 영상을 봤어요. 그녀가 낡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한국 다큐멘터리였어요. 자막이 있었죠. 처음엔 그림만 봤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도깨비 한 장면이 멈춰 있었죠. 그런데 자막이 신기했어요. 규칙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세린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래서 공책에 받아 적었어요. 하나씩요. 공책을 보여줬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 삐뚤빼뚤 적혀 있었죠. 패턴을 찾았어요. 자음과 모음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걸렸어요? 물었습니다. 3주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3주 만에 읽을 수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뭐라고 했어요? 물었습니다. 처음엔 이상하다고 했죠. 유목민이 한글 배워서 뭐 하냐고요? 세린이 말했습니다. 게르 밖으로 나갔습니다. 세린의 아버지가 말을 돌보고 있었죠. 따님이 대단하던데요.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죠.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지금은 자랑뿐이에요. 어머니도 나왔습니다. 밤새 가나 다 외우더니 어느 날 드라마 자막을 읽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죠.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물었습니다. 네. 처음엔 5명이었어요. 세린이 대답했습니다. 지금은요? 30명이요. 다시 게르로 들어갔습니다. 칠판을 봤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가지런히 쓰여 있었습니다. 받침도 가르쳐요? 물었습니다. 네. 노래로요. 세린이 웃었습니다. 노래요? BTS 노래요. 그녀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흘러나왔죠. 가사로 받침 연습해요. 재밌거든요.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죠. 수업 시작했어요. 한국어였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세린이 대답했습니다. 몇 살이세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65이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한글도 배우세요? 네. 손주랑 같이요. 어려운 건 없으세요? 물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죠. 지금은 재밌어요. 할머니가 공책을 꺼냈습니다. 사랑해라고 쓰여 있었죠. 이거 처음 읽었을 때 울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물었습니다. 아름다웠거든요. 이 말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초원 한가운데서 한글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부도 기업도 아니었습니다. 한 소녀의 의지였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세린이 옆에 섰죠. 세종대왕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에요. 세린이 웃었습니다. 선생님이라고요? 네. 이렇게 쉬운 글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죠.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로 세린을 봤습니다. 칠판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죠. 기역, 니은, 디귿이 석양빛에 빛났습니다. 이건 뉴스가 아니야. 중얼거렸습니다. 역사야. 노트를 펼쳤습니다. 초원의 소녀, 세종의 손녀라고 적었죠. 한 소녀의 공책이 한 국가의 교재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언어를 넘어 의지를 말하고 있었죠. 초원의 밤하늘에 한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타슈켄트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문이 열렸죠. 공기가 달랐습니다. 뜨겁고 건조했죠. 간판을 봤습니다. 롯데, LG, CJ. 이제 놀랍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풍경이었죠. 택시를 탔습니다. 고려인 마을로 가주세요. 주소를 건넸습니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 기자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대답했습니다. 고려인들 대단해요. 우리의 자랑이죠. 기사가 웃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마다 한국 브랜드가 보였죠. 현대 자동차, 삼성 매장, GS25. 이 차도 현대예요. 기사가 핸들을 두드렸습니다. 한국 제품은 믿을 수 있어요. 30분을 달렸습니다. 마을이 나타났죠.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 집 마당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기에요. 기사가 가리켰죠.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죠.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 기자님. 한국어였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죠. 김미라입니다.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올리비아 케인이에요. 악수를 했죠. 할머니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세월이 느껴졌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1937년이죠. 사진 속 소년이 보였습니다. 제 오빠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기차에서 죽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앉으세요. 할머니가 차를 따랐습니다. 이야기 들려주시겠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기억해야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살이었어요. 할머니가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군인들이 왔죠. 짐 싸라고 했어요. 30분 안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기차에 태워졌죠.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할머니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스탈린은 우릴 간첩이라 불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며칠을 달렸어요. 물도 음식도 부족했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도 그때요. 눈물이 흘렀죠. 한글은요? 물었습니다. 빼앗겼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학교에서 금지됐죠. 집에서도 못 쓰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지금? 다시 물었습니다. 노래로 남았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장가로 불러줬거든요. 한국어로요. 할머니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가. 목소리가 떨렸지만 아름다웠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성이 들어왔죠. 할머니 왔어요. 한국어였습니다. 발음이 또렷했습니다. 제 손자예요. 데니스죠. 할머니가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니스가 인사했습니다.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놀라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첫 선생님이에요. 데니스가 웃었습니다. 지금은 이나대 타슈켄트 캠퍼스 다녀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죠. 한국어 전공이세요? 물었습니다. 네. 곧 서울로 연수 가요. 데니스의 눈이 빛났습니다. 할머니 꿈이었거든요. 손자가 한국 가는 게요. 할머니가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우리는 빼앗겼지만 이 아이는 돌아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대가 바뀌었네요. 중얼거렸습니다. 네. 하지만 언어는 이어졌어요. 데니스가 말했습니다. 피처럼요. 책장을 봤습니다. 한국어 교재가 빼곡했죠. 다 읽으셨어요?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랑 같이요. 데니스가 대답했습니다. 어려운 건 없었어요? 물었습니다. 없었어요. 할머니가 노래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가 웃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을 걸었죠. 집마다 한국 드라마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케이팝을 따라 부르고 있었죠. 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어 해요. 데니스가 설명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워요? 물었습니다. 아니요. 집에서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요. 대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나대 타슈켄트 캠퍼스였죠. 건물이 현대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뭘 배워요? 물었습니다. 한국어, 경영, 공학이요. 데니스가 대답했습니다. 학생들 많아요? 많죠. 입학 경쟁률이 10대 1이에요. 그가 웃었습니다. 강의실을 지나갔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로 발표하고 있었죠. 교수가 칠판에 적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기적. 노트에 적었습니다. 비극이 미래가 됐다. 1937년의 눈물이 2025년의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데니스와 헤어졌습니다. 할머니께 감사 전해주세요.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가 기뻐하실 거예요. 그가 웃었죠. 택시에 올랐습니다. 백미러로 캠퍼스를 봤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죠. 기억은 죽지 않았어. 중얼거렸습니다. 문장으로 살아남았어. 노트를 펼쳤습니다. 기억의 언어, 생존의 문법이라고 적었죠. 기차의 비극이 교실의 희망이 됐습니다. 강제이주의 눈물이 자발적 선택의 웃음으로 바뀌었죠. 언어가 역사를 구원하고 있었습니다. 아스타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죠. 첫 번째로 본 건 거대한 삼성 갤럭시 광고였습니다. 벽 전체를 덮고 있었죠. 택시를 탔습니다. 현대차네요. 말했습니다. 네. 제 차예요. 기사가 자랑스러워했죠. 한국 제품은 믿을 수 있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도심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리를 봤죠. 간판은 러시아어와 영어였습니다. 하지만 로고는 달랐죠. 삼성, LG, 현대, 롯데. 모두 한국 브랜드였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 이 도시를 점령했네. 중얼거렸습니다. 경제 지형이 이동하고 있었죠. 나자르바예프 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건물이었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교류처장을 만났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를 많이 배우나요? 물었습니다. 70%가 제2외국어로 선택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왜죠?
다시 물었습니다. 꿈이에요. 한국처럼 되고 싶은 거죠. 처장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원 의존에서 기술 강국으로요. 학생 라운지로 갔습니다. 한 여학생이 한국어 책을 읽고 있었죠. 인터뷰 가능할까요? 물었습니다. 네. 그녀가 웃었습니다. 아이게림이에요. 26살이죠. 그녀가 소개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워요? 핵심을 물었습니다. 현실적 모델이거든요. 아이게림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카자흐스탄이랑 비슷해요. 자원만 팔면 끝이에요. 한국은 달라요. 기술로 일어섰잖아요. 그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동경이 아니었죠. 배움이었습니다. 한국 가보셨어요?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내년에 교환학생 가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서울대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캠퍼스를 걸었죠. 학생들이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웠죠.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식당 간판이 보였습니다. 서울집이라고 쓰여 있었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치찌개 주세요. 주문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죠. 대부분 현지인이었습니다. 옆 테이블 대화가 들렸습니다. 한식은 건강해. 맞아.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아. 러시아어였지만 이해할 수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세종학당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몇 블록 떨어진 곳이었죠. 세종학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줄이 길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등록이요. 한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원장을 만났습니다. 대기자가 몇 명이죠? 물었습니다. 1200명이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교실이 부족해요. 왜 이렇게 많죠? 물었습니다. 매력이죠. 원장이 웃었습니다. 돈보다 강해요. 통계 자료를 받았습니다. 작년 대비 300% 증가. 믿기지 않는 숫자였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네온 사인이 켜졌죠. 삼성, LG, 현대. 한국 브랜드가 도시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택시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봤죠. GS25가 보였습니다. 그 옆은 롯데리아였습니다. 경제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어.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의 돈이 아니었죠. 한국의 매력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노트를 펼쳤죠. 엘리트의 선택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패권이 아니라 모델로 선택받고 있다. 이게 핵심이었죠. 강요가 아닌 동경. 지배가 아닌 배움. 한국은 새로운 방식으로 대륙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죠. 그 빛 속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돈이 쌓은 도로 위에서 마음이 만든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몽골로 돌아왔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였죠. 이번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공자학원을 찾아가기로 했죠. 주소를 따라갔습니다. 큰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죠.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했죠. 경비원이 밖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 공자학원 맞나요? 물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문 닫았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언제요? 다시 물었습니다. 작년이요. 학생이 안 왔거든요. 경비원이 어깨를 으쓱했죠.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간판이 색발에 있었습니다. 창문엔 먼지가 쌓였죠. 수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중얼거렸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세종학당으로 가주세요. 주소를 건넸죠. 15분을 달렸습니다. 작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공자학원과는 달랐죠. 좁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붐볐죠. 등록하러 왔어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기자예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원장을 만났습니다. 학생이 몇 명이죠? 물었습니다. 정원이 80명이에요.
대기자는 850명이고요. 그가 웃었습니다. 교실이 모자라요. 예산은요? 물었습니다. 공자학원의 100분의 1이요. 원장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죠? 돈으로는 문화를 살 수 없으니까요. 원장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교실로 갔습니다. 수업이 진행 중이었죠. 학생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가사로 발음 연습해요.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재밌으니까 잘 배우죠.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공자학원의 침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여기엔 에너지가 흘렀죠. 자유가 있었습니다. 강요가 아닌 선택이었습니다. 통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원장이 파일을 건넸죠. 펼쳐봤습니다. 공자학원 예산 5억 달러. 학생 수 30명. 세종학당 예산 500만 달러. 대기자 수천 명. 이게 맞습니까?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정확해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돈은 남았지만 진심은 사라졌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죠. 중국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죠. 그 옆에 GS25가 있었습니다. 작은 편의점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중국 외교관 2명이 김밥을 고르고 있었죠.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이거 맛있어. 한 명이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맨날 먹잖아. 다른 이가 웃었죠. 계산대로 갔습니다. 김밥 2줄, 바나나 맛 우유 2개. 카드로 계산했습니다. 저도 김밥을 샀습니다. 밖으로 나왔죠. 대사관 건물을 봤습니다.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 보였죠. 반대편 세종학당을 봤습니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불빛이 따뜻했죠.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왔습니다. 권력의 건물엔 바람만 불어 중얼거렸습니다. 좁은 교실이 세상을 흔들고 있어. 노트를 꺼냈습니다. 강요는 복종을 낳지만 존경을 낳지 못한다. 펜을 멈췄습니다. 이 문장이 전부를 설명하고 있었죠. 공자학원의 철문이 닫히는 순간 한글 간판이 열렸습니다. 수억 달러가 무너지는 동안 한 곡의 노래가 제국을 넘어섰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세종학당에 불빛이 보였죠. 작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침몰이 아니야. 말했습니다. 대체야. 공허가 아니라 진화지.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글은 제국의 잔해 위에서 꽃피고 있었습니다. 강요된 힘이 스스로 붕괴하는 동안 선택된 매력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문명의 승자가 바뀌고 있어. 중얼거렸습니다. 데이터가 증언하고 있었죠. 돈이 아닌 마음이, 강요가 아닌 선택이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 경제연구소로 향했습니다. 회색 빌딩의 6층이었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채랭 박사가 나왔습니다. 기다렸어요. 박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자료 준비했죠. 책상 위에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물었습니다. 대륙 전체의 데이터예요.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외국어 학습 및 문화 선호도 조사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수백 페이지였습니다. 숫자로 빼곡했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중얼거렸습니다.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외국어 기초 회화 능력 비교. 숨을 고르고 읽었습니다. 한국어 67%, 영어 38%, 중국어 14%. 잠깐만요. 펜을 놓았습니다. 한국어가 영어보다 높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아요. 박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부분 독학이고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독학이라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드라마 K-팝으로요.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언어별 평균 습득 기간. 눈이 커졌죠. 한글 21일, 영어 9개월, 중국어 측정 불가.
21일이면 읽을 수 있다는 겁니까? 물었습니다. 기초회화요. 읽기는 더 빨라요. 박사가 웃었습니다. 한글은 과학이거든요. 문자 체계가 쉬워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언어가 아니라 기술이었다. 다음 자료를 봤습니다. 경제 통계였죠. 품목별 시장 점유율표가 나왔습니다. 전자제품 한국 1위, 자동차 한국 1위, 화장품 한국 1위, 편의점 한국 1위. 중국은요? 물었습니다. 2위 또는 3위요.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가격은 중국이 싸죠. 근데 사람들은 품질을 사요. 품질이라고요? 다시 물었습니다. 신뢰요. 박사가 정정했습니다. 한국은 신뢰의 브랜드죠. 그래프를 봤습니다. 연도별 추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한국이 급상승했죠. 2020년 이후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전통식당과 한식당 비교는요? 물었습니다. 한식당이 많아요. 박사가 파일을 넘겼습니다. 울란바토르만 230개죠. 230개요? 놀랐습니다. 네. 작년 대비 40% 증가했어요. 박사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가장 동경하는 발전 모델. 손이 떨렸죠. 한국 52%, 미국 18%, 중국 7%.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한국이 압도적이었죠. 왜 한국입니까? 물었습니다. 현실적이니까요.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멀어요. 중국은 무서워요. 한국은 가능해 보여요. 가능하다는 게요?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도 전쟁 후 가난했잖아요. 지금은 달라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현대차가 지나갔죠. 삼성 광고판이 빛났습니다. 데이터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 가져가도 됩니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박사가 USB를 건넸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연구소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죠.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GS25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학생 2명이 김밥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거 맛있어. 한 명이 말했습니다. 맨날 먹잖아. 다른 이가 웃었죠.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발음이 정확했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밥을 먹으며 걸었습니다. 데이터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67%, 21일, 52%. 숫자가 사랑을 증명하고 있어. 중얼거렸습니다. 통계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뜨거운 의지가 있었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죠.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래프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한국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돈이 아니라 매력이야. 타이핑했습니다. 수천억 달러가 아니라 수천만 명의 선택이지.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죠. 그 빛 하나하나가 선택이었습니다. 강요가 아닌 동경. 지배가 아닌 사랑. 데이터가 역사를 쓰고 있어. 중얼거렸습니다. 숫자가 문명의 방향을 증언하고 있었죠. 제국의 시대가 끝나고 매력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스타나 공항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죠.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짐을 붙였습니다. 면세점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장 큰 매장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 화장품 전문관이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여성들이 제품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거 좋아? 응, 한국 거야. 믿을 수 있어. 대화가 들렸죠. 옆 매장은 식품관이었습니다. 김밥, 라면, 스낵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장바구니에 담고 있었죠. 아빠, 신라면도 사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사자.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스크린을 봤습니다. 광고가 흘러나왔죠. 오늘의 운세 앱 광고였습니다.
한국 앱이었죠.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쇼핑백마다 한글이 적혀 있었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를 찾았습니다. 창가 좌석이었죠. 가방을 올렸습니다. 옆자리에 청년이 앉았습니다. 책을 펼쳤죠. 한국어 교재였습니다. 한국어 공부하세요? 물었습니다. 네. 청년이 웃었습니다. 서울대 교환학생이에요. 축하해요.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세린 선생님 덕분이에요. 세린이요? 놀랐습니다. 네. 투부 아이막의 세린 선생님이요. 청년이 설명했습니다. 제 첫 선생님이셨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초원의 소녀. 17살 세린. 그녀의 이름이 대륙을 울리고 있었죠. 세린 선생님 어때요? 물었습니다. 대단해요. 지금은 마을 전체를 가르치세요. 청년의 눈이 빛났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을 봤죠. 대륙이 펼쳐졌습니다. 은색 날개 아래로 초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단의 길은 끝났어. 중얼거렸습니다. 매력의 길이 시작됐지.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기사를 쓸 시간이었죠. 제목부터 적었습니다. 신 실크로드, 돈이 아닌 매력으로 승리한 나라.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일주일의 기록이 손끝에서 살아났죠. 강요는 복종을 만들고 매력은 동경을 만든다. 타이핑했습니다. 2020년대의 진정한 승자는 가장 많은 돈을 쓴 나라가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나라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화면을 봤죠. 완성이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구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도시가 보였죠. 세린이 떠올랐습니다. 칠판 앞에 서서 기억 니은 디귿을 가르치던 모습. 김미라 할머니의 눈물. 데니스의 웃음. 아이게림의 결심. 한 소녀의 공책이 제국보다 강했어. 중얼거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이 보였습니다. 한강이 흘렀죠. 수천 개의 불빛이 언어처럼 반짝였습니다. 한글은 글자가 아니야. 말했습니다. 문명이야. 창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착륙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죠. 짐을 챙겼습니다. 청년이 인사했습니다. 좋은 기사 쓰세요. 고마워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린 선생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공항을 나왔습니다. 서울의 공기가 느껴졌죠.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로 가주세요. 주소를 건넸습니다. 기사가 출발했죠. 한강을 따라 달렸습니다. 강물을 봤습니다. 불빛이 물에 반사됐죠. 아름다웠습니다. 여기서 시작됐구나. 중얼거렸습니다. 한글이, 케이팝이, 드라마가, 그리고 매력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편집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기사 완성했습니다. 예상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기대된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빛나고 있었죠. 이 도시에서 출발한 문자가 초원을 넘어 대륙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기자야.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증인이었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돈이 깔은 길 위에 사람의 마음이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다는 걸. 문화가, 언어가, 사랑이 새로운 제국을 세우고 있다는 걸.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죠. 침대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를 다시 읽었죠. 완벽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송 완료. 화면에 떴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한강에 바람이 들어왔죠.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늘 아래 새 길이 열렸어. 말했습니다. 그건 마음의 길이야. 미소가 나왔습니다.